그걸 조약개정. 그래서 이학고나 사저당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자 유키지가 이제 주장한 운명 개화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타나론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일본사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일본 고대사 부분 약간 나오고, 제일 70%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일본 근현대사 메이지 유신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세요. 그리고 요 부분 문제도 종전에 그냥 영민수의 일본사를 하도 많이 본다니까 이제 임용 출제 교수들이 그걸 들고 왔는지 요거 외에도 되게 많이 났어. 뭐 저도 이제 답안을 보면 피터 드워스의 뭐 근대 일본사에도 찾아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 부분에서 찾아냈고, 답은 하여튼 다 찾아냈어요. 자, 하여튼 그거 책만 읽어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간을 보죠. 간은 나는 이제 보면요.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이거 보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메이지 유신의 결과 그때 이제 하급 불만 사족들이 형성이 됐죠. 그래갖고 그들은 이제 그걸 돌파하고자 뭘 내세워요? 전항론을 내세요. 전항. 그래서 한국을 치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집권파였던 그 세력들은 지금 치면 큰일 난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나라나 외국 열강대 반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안 도와주니까 그 당시 이제 이학과 사졌더니 밖에 나갈 때 이제 사이코 닷감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전쟁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곧바로 집권파에서 이제 곧바로 진압되고, 자,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합법적인 틀에서 내 목소리를 한번 넓혀보자. 그래서 뭘 주냐, 자유민권 운동을 이제 펼치게 돼요. 자, 그래서 저항론자들이 서남전쟁이나 이런 것을 실패하니까 자유민권 운동자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국회 개설하고 헌법 제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자, 이러니까 뭐냐면 정부는 처음엔 되게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들이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질은 국회 개설과 헌법 제정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공격하는 정치 투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했다가 너무 이렇게 반대만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일단 수용하는 것 들어가죠. 근데 수용하되 누구 중심으로? 예, 수용을 하되 정부 중심의 이제 수용 방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이제 수용을 하자마자 이제 자신이 내세우는 당을 이제 만들죠. 대표인 게 입헌 재정당 같은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조약 이토 시도부민을 독일에 파견해서 독일의 헌법을 배우게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 또 그렇게 이제 수용할 수 배경이 있던 게 뭐냐면 조약 개정을 할 때 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조약 개정할 때 이런 입헌 제도의 시험 같은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안이 뭐냐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헌법이 통과되고 그다음 메이지 유신이 확정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자유민권 운동의 어떤 과정들인데요. 자, 그러면 가사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가는 나는 정부가 의회를 개설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기반을 넓힐 수 있음을 물론이고 국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도 제국을 위해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냐 확신한다. 이건 자유민권론자들의 주장이죠. 자, 그들은 지금은 민심이 허무하고 위하다가 서로 의심하는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필경 천하의 여론과 공의가 막혀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은 정부 집권자들의 어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환론자들이 원래 의도는 지금 겉으로는 국회 개선이 헌법 제정이 하고 떠들어대지만 실질적으로 지들의 목소리를 이런 걸 통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다. 나는 속이 뻔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을 보세요. 입헌 재정당을 만들어서 국가 주권의 소재의 속격을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자, 입헌 재정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집권파들이 만든 어영정당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국가 주권의 소재와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1920년대에 대정 민주주의 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기간제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예국사를 통해 서민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국가 기성 동맹을 결성했죠. 그래서
가는 자유민권 운동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뭐냐면 정치단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정치 결사에서 출발했다가 이것이 커져서 정치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국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예국사 확대 개편된 그 국회 기성동맹회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집권파 입장 볼 때는 이런 자유민권 운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조약 개정 때문이죠. 불평등 조약을 하려고 이학과 사단을 파견했는데 서양에서는 일본이 그 당시 너무 낙후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일본의 법과 제도를 먼저 개선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갖고 일본이 자신이 뭔가 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본 국내에 일본 국내에 이제 메이로쿠 간 같은 것들 많으죠. 그래서 로코메이칸을 만들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모습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지금 것처럼 자유민권 운동을 처음에 탄압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도 헌법과 의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정부 어떤 조약 개정에 크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런 배경을 이루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거 만약 헌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유민권론자들은 주로 이제 국민의 권리에 권리를 중시한 프랑스안을 제시했고요. 자,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인데 오쿠마 시계부가 제시한 영국안 있고, 그 다음에 독일식 헌법을 가장 이토 시노부미가 제시한 거죠. 자, 근데 영국안은 이제 소수파고 이토 시노부미가 주장한 독일식 헌법은 다수파죠. 그래서 다수파가 그 당시 이제 영국안을 주장한 사람들 내쫓아오고 독일 헌법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이제 추민원에서 헌법을 논의한 다음에 청왕 중심의 명치헌법을 통과시켰죠. 자, 독일 중심의 헌법을 뭐라고 하죠? 흥정헌법이다. 흥정헌법. 자, 이 흥정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니 국민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통해서 뽑아서 그 대표자가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헌법이에요? 황제가 왕이 너희들 불쌍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근대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그 안에 중앙집권적, 그 다음에 황제 강화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죠. 자, 그래서 이때 메이지 유신의 모든 권력은 누가 갖고 있죠? 청왕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파들이 이제 자유민권론자들을 탄압하는 과정의 초기에 7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7가지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청방준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 뭐하고 비슷하냐면 피해 수첩에 보면 최근에 촛불 집회에 일어나고 강호병 해갖고 관련된 것들 나타나죠. 그래서 강호병을 걸렸는데 PD 수첩에서 이제 그걸 방송하니까 농림부 장관이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죄 걸렸다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와 비슷한 천방년에서 관리를 무조건 비난하면 다 금지. 관리의 어떤 사생활이든, 물론 관리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겠지만 관리 정책 이등 발언까지도 비판하면 천방년 명예훼손죄로 해가지고 그냥 관리 명예훼손죄 적용되는 거죠. 공적인 판단에. 자, 신문이 조례 등 언론법, 그 외에도 보안법이라든지 경찰법이라든지 치안유지법 이런 것들을 등등을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이 틀린 거 자체라니까 답이 1번이죠.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35번 보죠. 자, 35번은 이제 이제 예루살렘 왕국에 관련된 건데요. 자, 예루살렘 왕국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서양 중세사 문제가 3문제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 게르만 부족국, 그 다음 상파뉴 대시, 이렇게 3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거 다 어디에 나왔다? 네, 서양 중세사라는 브라이언 타이어니의 서양 중세사라는 책에도 나왔죠. 그대로 지문이 따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로마법 관련된 한 구절을 빼고는 거의 이 중세사 부분에서 나왔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근세사, 강론까지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예루살렘 왕국을 보죠. 자, 구체적인 제가 필기는 여기 그 자세한 내용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뒤편에. 그러니까 내용 정리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는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예루살렘 왕국은 몇 차 원정 때 형성됐죠? 1차 십자군 원정 때 형성이 됐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두풀이라는 사람이 성모 수호자라는 왕의 칭호를 안 사용했어요. 자, 고두풀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왕국으로 발전되는 것은 이제 볼드윈, 그의 동생이었던 볼드윈 1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칭하게 돼요. 자, 근데 예루살렘은 특정한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특정한 세력들이 뭐냐면 세운 왕국이 아니죠. 그래서 유럽에 다양한 세력들이 와서 형성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무슨 제도가 이식됐어요? 유럽의 봉건 제도가 이식됐어. 봉건 제도가. 자, 여기서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자, 가는 예루살렘 왕국이죠. 예루살렘 왕국이고, 자,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의 제후국도 있죠. 트리폴리 백국이라든지 안티오코 공국, 에데사 백국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제후국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 커지면서 큰 공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국을 따라 이제 영토를 나눠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 안에서도 또 제후들에게 또 나눠져. 그리고 각각의 트리폴리 백국이라든지 안티오코 공국이라든지 에데사 백국도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제후들에게 또 나눠주죠. 자, 그래서 일종의 봉건적인 어떤 집권체제가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봉건제도가 이식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의 행정체제를 보면 중심이 어디냐면 고등법전이에요. 고등법전. 자, 이 고등법전은 사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원래 법전이라는 건 사법이죠. 예,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법을 총괄하는 아주 최고 권력체예요. 예루살렘 왕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왕의 선발도 여기서 이루어지죠. 왕의 선발도. 그리고 왕이 일일이 뭐냐면 일을 할 때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고등법정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고등법정은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어떤 대제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형성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법정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인이 있어야 되죠. 국방. 자, 국방은 상설 뭐냐면 기사단이 있는데, 자, 상설 기사단으로서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요한 기사단, 성전 기사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요한 기사단. 네, 아까 말한 성요한 기사단. 근데 자, 이거 병원 기사단이라고 또 하죠. 자, 이 두 개 기사단이 상설 경비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십자군들도 와서 도와줄 때도 있고, 방문객들도 일종의 이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자원병 일을 하다가, 또 그 밑에 제후들이나 그 밑에 있는 병사들도 싸우죠. 근데 예루살렘 왕국은 토지가 적기 때문에 토지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주로 돈을 나눠주고 해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보죠. 자,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가와 나의 국가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은, 자, 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왕국이죠. 나는 그 당시 이제 셀주크 투더크라면 알 수 있겠죠. 자, 가는 이제 가의 실권은 대제후의 모임이었던 고등법전이 있었다. 맞죠? 그 고등법전이 그 당시 입법, 행정, 사법까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왕의 어떤 선발까지도 장악하죠. 그 외에도 이제 각 제후 영지에는 또 봉신력 법전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 밑에 소제후들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가는 국방의 상당 부분은 선전기사단과 병원기사단에 의존했다. 맞죠? 자, 나는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노 제도를 지방을 통제했다. 자, 티마노 제도는 오스만 투르크 때 얘기죠. 네, 티마노 제도는 각 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장관에게 티마라는 영토를 줘요. 그리고 대신에 세금을 면제해주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영토에서 생산된 국량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 군사를 대기하는 제도가 군사적 공권제인 티마르 제도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얻어 이슬람 세계를 주도했다. 자, 술탄은 그 당시에 정치적 뭐 칼리프는 종교적인 의미야. 이때 형성됐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을 받았죠. 자, 술탄 칼리프가 통합된 건 언제일까요? 오스만 투르크 때죠. 예,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오스만 투르크. 자, 그래가지고 답은 기역, 니을이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요, 또, 자, 여기 보죠, 이제, 가와 나의 그 36번 보세요. 자, 36번도 이제 서양의 중세사 관련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노마법하고 게르만 부족부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그 예문을 보죠. 자, 가는 이성과 정의가 법질서의 필수적인 바탕이라는 법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고, 개별 병령은 보편적 정의의 원칙에 구현된 하나의 신뢰가 쭉 나왔죠. 자, 우리가 딱 느끼면 뭐가 있죠? 이거 노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노마법은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노마법은 처음에 간습법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음에 간습법의 자의적인 어떤 것을 폐지하고자 시민법이 됐죠. 그래서 시민법이 있는데 노마가 확장해 가면서 이제 이민족의 간섭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만민법 같은 걸 만들었고, 자, 처음에 시민법과 만민법이 이원적 운영됐다가 나중에 칼라칼라 황제 때 만민법 통합이 되죠. 그리고 시민법과 만민법은 법 자체지만 그 법 이론과 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법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죠. 자, 이런 법칙을 이제 통합했던 황제가 유스티누스 대제 때죠. 자,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민법과 형법 중에 어느 게 더 발달됐을까요? 예? 민법, 재산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발달됐어요. 그리고 형법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데, 형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공의 죄와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문제 있고요. 자, 공공의 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십자가 같은 거 있죠. 반란이라든지 이런 거. 자,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문제는 사적 복수를 처음에 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적인 복수의 범위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12법부 때부터 간섭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날 같이 고소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하고 이런 절차가 국가가 맞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지고 와야 돼. 데리고 와서 피고인을 법정에 앉혀야만 이게 국가가 이제 재판을 해갖고 성립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준사형주의라고 해요. 준사형주의. 자, 준사형주의는 이미 메소포타미아 법전에서 이게 보이고 있는 거죠. 하므라비 법전 같은 데서.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마법 같은 게 뭘 강조하냐? 형평을 강조해요. 형평.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황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귀족이나 신분, 민족, 이걸 초월해서 형평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요. 노마법에는 현대 체제처럼 법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죠. 예, 법의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게르만 부족법인데, 자, 이 게르만 부족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마가 성문 법정인 방면에 이런 구전을 이렇게 전달하는 법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전달된 법이 아니라 부족회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가는 법이죠.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선서나 시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선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이라든지 물 같은 어려운 걸 겪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결과를 그렇게 하고, 자, 증거를 대는 방법도 다르죠. 자, 증거를 대는 방법 어떻게 해요? 자, 증거를 대는 방법은 아까 전에 선서나 시제가 이제 증거를 대는 방법이죠. 예, 말 잘못했어요. 자, 그런 방법에 노마 같은 경우에 증거를 대는 방법이 뭘까요? 대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갑자기 자백하고 증거를 통해서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고소를 당하면 일단 노마 부족 법정에서 이제 불려내서 안 놓으면 어떻게 처벌받죠. 이것도 이제 노마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게르만 같은 경우에 사적인 복수를 허용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사적인 복수가 개인의 대상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죽이게 되죠. 자, 그리고 내가 복수를 당하면 당연히 복수를 갚는 게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투원의 손실이 되게 심하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벌금형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벌금의 그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일부는 왕이 갖고 일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이제 게노마 부족 국가의 또 특징은 그 법간의 위계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족장이라도 지배 부족이라도 피지배 부족을 통치했던 그 피지배 부족들의 법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러니까 게르만의 부족권 후에 중세 초중기까지 그 큰 영향을 미치죠.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그 뒤에 정리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보죠. 자, 로마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할 때는 그를 법적으로 데려와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했죠? 준사형 주의라고 했죠. 준사형주의. 메소포타미아의 법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가는 본질적으로 재판의 판결이 비롯된 것으로 사법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주 민법에 관련된 거죠. 상속, 계약, 재산과 소유권, 사람, 시민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근대 민법에 영향을 줬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취약하죠? 공법. 예, 공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있고요. 자, 유죄나 무죄를 확정할 때 게르만 부족법에 의하면 선서, 초제한적인 대상의 어떤 선서. 그 게르만이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를 받을 때 이제 신한테 하나님한테 하죠. 자, 그만큼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뭐예요?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시제법 같은 거 물과 불을 이용해서 고통을 겪어서 판단하는 걸로 쓰이죠. 자, 또 이게 보면 귀족의 명예관념을 근거하여 동일한 죄를 져도 귀족이 평균보다 더 많은 벌금. 이건 아니에요. 귀족이 평균보다도 한 단계 낮았죠. 부족의 특징이죠. 이것은 로마법이 뭘 강조한다고 비교해 볼 수 있어? 평등, 형평. 그래서 민족, 계급 이런 심벌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거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시행된 사회에서 사적인 보복으로 범행의 피해가 확대되어 자, 전투에 약한 초래될수록 대안으로 벌금형이 나타났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게르만법도 정리했으니까 보세요. 자, 37번을 보죠. 자, 다음은 어느 정치체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체제의 발전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간 단락에 침을 뱉지 마라. 이렇게 곤쳐 주시고요. 자, 이거는 누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중시한 궁정 문화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귀족들이 사치를 유발시켜가지고 불을 탕진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빚을 짊어지게 되면 어디에 의존하게 돼요? 왕의 공급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걸 통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베르사유 궁정 문화는 나중에 유럽 각국에 이제 전파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 있는 것은 뭐예요? 절대왕정이죠. 자, 절대왕정의 특징 물어보는 거 예전에 많이 나왔어. 왕권신수설, 상비군, 관료제, 특허회사, 그 다음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문을 주어지고 뭐냐면 이제 또 우회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개론이라든지 교과서 정도만 정리해도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국제무역을 발달하는 특허회사가 성장했다. 맞죠? 막다한 상비군과 관료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일이 간섭 통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자, 불우주하고부터 돈을 받고 대신 그 대가로서 서인돈이 동인돈이 하면서 특허회사 인원장을 내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자본은 상업자본이죠. 자, 칼뱅파의 시민계층의 자기절제와 생활윤리를 발전시켰다. 이건 종교개혁이 절대 왕정은 상관없는 거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하면 칼뱅 사상의 근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유럽의 어떤 중산계층에게 수용되고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여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부유한 시민계층은 간직을 매입하여 관료 성장을 했다. 자, 불호 왕조 때 그 당시 그 고등보원 간직이나 지방보원 간직이 일종의 세습화되죠. 그래서 매간배직에서 새롭게 범법귀족들이 등장해서 창건귀족까지 대입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위구르 전쟁을 종식시켜 낭트칠령을 반포했다.
프랑스의 그 절대 왕조가 어디부터 시작돼요? 부르봉 왕조부터 시작되죠. 자, 부르봉 왕조가 창수자는 앙리 4세죠. 예. 자, 영토 전쟁이 빈번하자 국가 간 세력군이 외교의 주요 목표가 됐죠. 자, 16세기에서 18세기 때 왕조 전쟁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세 가지가 있죠. 국민적 이해관계보다는 왕조적 이해관계를 앞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 분양의 원리가 적용되고, 두 번째 세력 분양의 원리가 적용되고, 세 번째 뭐예요? 자, 세 번째는 식민지전쟁과 같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어떤 힘이 불리한 곳에 나머지 국가들이 힘을 몰아주어서 유럽 내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 이것이 세력 균형인데, 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영국 같은 나라죠. 영국. 자, 그러면 답은 이제 2번이라고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세계사 정도의 고등학교 세계사 지식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뒤에 넘어가서 38번 또 중세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중세산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원거리 무역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이 원거리 무역은 그 당시 11세기 이후부터 발전된 서양의 중세 어떤 그 생산력 발전에서 이제 비롯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1세기 때 같으면 이제 고전적 자원재가 그 뭐냐면 확립이 되죠. 그래서 사회가 안정화되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생산력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발달되고 시장과 시장이 연결돼서 원거리 무역이 행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 원거리 무역의 3대 무역권 3개 있죠. 자, 뭘까요? 일단은 이탈리아 무역권,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권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의 사치품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갖다 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유럽 무역권,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뭐 독일 북부 지역을 이제 여서 연결했는데 그 중심지가 프랑스죠. 모식물을 중심으로 했고요. 자, 그 당시 교통은 주로 배로 운반됐죠. 자, 근데 이제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건너갈 때 지브롤터 해협이 있죠.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데 지브롤터 해협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 되게 좁고, 그리고 여기 뭐 파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해적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브롤터를 거쳐가지고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가지고 가느니 차라리 어느 쪽 가요? 예, 그 북부 이탈리아 쪽에서 내륙 수도를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낫죠.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내륙 무역권이고 그 역할의 그 중요한 곳이 상파뉴 대시죠. 상파뉴 대시. 자, 그러면 샹파뉴 대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요. 샹파뉴 대시는 내륙 무역권의 중심지로서 프랑스의 연해와 강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1세기 때 샹파뉴 백작이 여기 세웠죠. 백년지역으로 샹파뉴 백작이었는데, 자, 이 샹파뉴 백작이 그곳에서 곳곳에 이제 자기의 영토 밑에 있는 도시의 시장을 개설했죠. 자, 보통 이게 시장 하면 부르주아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시장의 개설권 누가 갖고 있었어요? 영주들이 갖고 있어요. 영주들이 원래 시장권을 가지고 영주권 안에 거기 있죠. 그래서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뭐냐면 점포 개설권, 점포 뭐 개설해갖고 비용을 받는다든지, 한전해갖고 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재판을 해가지고 경찰 치안을 한다 돈을 받는다든지, 벌금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꾀했죠. 근데 14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쇠퇴하게 됐는데, 일단은 100년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프랑스 망령을 편입이 됐죠. 그 고액의 세금이 부과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갈렌성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탈리아상이 직접 북유럽 지역으로 이제 통상을 하는 전기시가 좀 빈발하고, 전기시라는 그 시장들이 등장하면서 샹파뉴 대시는 이제 쇠퇴하게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얘기했고,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이 그 편지 내용은 그냥 샹파뉴 대시에 가갖고 그 당시 링컨의 주교 샹파뉴 대시에 대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자, 노베르 주교가 그 당시 링컨의 주교 노베르 주교가 한 젊은 귀족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살림을 꾸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꾸리고 있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 전에 뭐 목록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뭐 물건을 사라, 뭐 그런 내용들 쭉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샹파뉴 대시는 이제 보면 이 샹파뉴 대시는 소매 시장이 아니라 그 뭐냐면 견본신을 중심한 도매 사업 중심이야. 도매 시장 중심이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특정한 일에 특정한 물품을 팔죠. 어떤 날에는 뭐 그 곡물만 팔고, 어떤 날은 돼지고기만 팔고, 어떤 날에는 약재나 항로만 팔고, 그래서 이게 각각의 상품마다 거래일이 서로 달라요. 자, 그리고 샹파뉴 대시는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외국사인과 지방사인들이 서로 연결되죠.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서 연결되고요. 자, 그리고 유럽 각국의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뭐가 있어요. 화폐가 다르죠. 그래서 화폐를 뭐냐면 교환한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일날 물건 팔릴 때는 뭐냐면 화폐가 교환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좌를 따로 설치한 다음에 그 물건을 차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포든 통화를 이제 교환하죠. 그래서 트로와의 파운드 같은 걸로 교환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한전상에서 나오는 한전 수수의 일부는 또 샹파뉴 대시의 어떤 수익의 주요 되고 샹파뉴 백작이 먹게 되죠. 자, 거래 규칙에 위반하는 사람에게 상인길드가 벌금을 부과했다. 아직 상여길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때는 이제 주로 샹파뉴 백작이 재판관이나 아니면 경찰, 치안 유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벌금은 샹파뉴 백작이 먹게 되는 거죠. 자, 12세기 초 샹파뉴 백작이 영진에서 여러 도시들이 설치하기 시작한 게 기원이 됐다. 예, 여기에서 12세기 초, 11세기 초라고 되는 책도 있는데 하여튼 맞죠? 샹파뉴 백작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서양 중세사 내용을 제가 여기에 한번 정리를 쭉 했는데 이게 보시면 되고요. 자, 39번을 보죠. 39번. 자, 39번은 이제 유럽의 민족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유럽의 민족주의. 자, 유럽의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침략적 민족주의, 2월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나눠지죠.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 문제와 함께 이제 더 깊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여기서 민족주의라는 그 개념부터 정리 낼게요. 자, 민족이라는 것은 공통된 언어라든지 문화, 그 다음 역사 등을 소유한 집단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꾀하려는 이데올로기한 어떤 이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민족주의라는 건 특별한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상 체계가.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공동체 기속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것이 민족주의인데, 자, 민족주의는 특별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이 결합이 돼요. 사회주의에도 결합될 수 있고, 자유주의에도 결합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도 민족주의자고, 자유주의자도 민족주의자고, 제국주의자도 민족주의자예요. 다양한 이념들이 결합돼요. 예. 자, 근데 이 민족주의의 발전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19세기 초반, 자, 19세기 후반, 중후반, 2월혁명을 계기로죠. 2월혁명. 자,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서 이제 20세기 때 넘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자, 19세기 초반은 자유주의와 결합된 무슨 민족주의죠? 부흥적 민족주의. 자,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국민주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 중후반 때는 저도 이제 통합이나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자, 이것을 국가주의라고 하죠. 국가주의. 자,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때까지는 이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아시아나 유럽 아시아 국가 중심에서 무슨 민족주의였죠? 저항적 민족주의.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이 저항적 민족주의에 속하죠.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가요? 민족이라는 구한말 때 들어가요. 구한말 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유럽 민족주의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 두 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제가 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를 작성을 했는데, 자, 뒤를 넘어가서 이제 보세요. 116페이지. 자, 보충전에 보면 이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 비교표가 있죠. 자, 이걸 절대 외워두세요.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부흥적 민족주의는 19세기 초반에 시작됐죠. 그래서 주로 이제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지식인이었어요. 자, 이들은 자유주의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이들은 민족주의자면서도 자유주의자였어. 왜냐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죠. 근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려면 개인은 힘이 약하죠. 그러면 어차피 공동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개인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필요했고, 그 공동체가 제일 적합한 수단으로서 뭘 선택하냐면 민족국가. 왜냐면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뭐냐면 뭉치면 개인의 자유가 더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민족의 관계에서도 뭐냐면 상동 평등적이고 뭐냐면 협력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고 융합적인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와 민족은 대립관계였어. 오늘 전상관이죠. 오늘 보수와 민족이 뭐냐면 동일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보수와 민족은 대립관계이고 민족주의, 즉 자유주의자는 우익과 대립.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자익이었어요. 자, 민족국가를 보면 개인의 자유를 어떤 지켜주는 수단으로서 민족국가를 생각한 거지, 그 자체가 뭐냐면 민족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가의 수립을 입헌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상정을 했고요. 자, 정치와의 관계 보면 그 당시 정치권이 이거 수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탄압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빈체제 같은 것들 있죠. 예, 메테르니 같은 사람들. 자, 부흥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또 특징이 있고, 자, 근데 이에 반해 통합적 민족주의는 자, 2월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형성됐죠. 자, 학산범위나 지식인의 대중은 확대됐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배타적으로. 자, 다른 민족 간의 관계를 공정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보수와 민족 개념은 곧 보수가 뭐가 된 거야?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정치가들은 적극적인 민족주의를 이용해요. 물론 그들이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국가를 통합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1871년에 이탈리아나 독일의 통일은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형성됐죠. 자, 통합적 민족주의 형성해서 됐죠. 그래서 이때 민족국가라는 것은 부흥적 민족주의처럼 개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민족국가를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 성립 자체가 되는 거야. 목적 자체가. 자, 그다음 정치와 관계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현실 정치가들이 어떻게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탄압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통합적 민족주의는 그 당시 그 제2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국주의 정치과 연결되고, 그리고 사회질환 같은 거가 서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발전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뒤에 넘어가서요. 앞으로 와서 다시 113페이지 펴보세요. 자, 113페이지 보면, 자, 다음 것은 이제 가근인데, 가근은 이제 국가는 민족을 유기적으로 조직한다. 하지만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충분한 여지를 남겨준다. 그래서 개인은 모두에게 무익하고 해를 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없어도 본질적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가 본질적인 어떤 자유를 소유하고, 그 당시 민족 국가가 본질적인 자유를 소유하고 개인은 거기에 종속된다. 그 내용들 쭉 얘기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건가요? 예, 부흥적 민족주의와 뭐가 관련된 거예요? 예? 부흥적 민족주의예요? 침략적 민족주의죠? 침략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거 민족의 팽창한 본연의 생명이 분출된다 그런 내용 볼 때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맨 마지막 보세요. 개인의 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 그 모두가 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발전시킨 공동의 원리가 없는 곳에 진정한 민족도 진정한 국민도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족국가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앞에 침략적 민족주의, 가해 침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무슨 민족주의죠? 부흥적 민족주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 보기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갈색 서치단. 자, 갈색 서치장은 시틀러가 정치 초년기에 조직한 SA 클럽을 말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민족혁명을 선포하고 무엔 폭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시틀러가 무역 봉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하자고 이제 판단했죠. 그래서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침략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거죠. 자, 민족협회 자유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통일을 지지했자. 자, 원래 민족협회는 부흥적 민족주의자예요. 이들은 민족주의자면서도
자유주의자고 초창기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처열 정책을 하니까 이 비스마르크의 처열 정책 반대를 했죠. 근데 비스마르크의 처열 정책이 나름대로 성과가 거두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 비스마르크의 지지는 이제 정책을 지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민족주의도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누가 주요했다? 침략적 민족, 통합적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그 사람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뭘 내걸죠? 통합적 민족주의 내걸죠. 자, 그렇지만 여기는 민족협회이기 때문에 주체가 민족협회이기 때문에 뭐야? 부흥적 민족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용 모라스가 그 당시 그 뭐냐면 앙시옹 프랑스주의를 결성해요. 반정부의 활동을 전개했다. 자,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익단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 우익단체 보니까 침략적 민족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앙시옹 프랑스주의에 관해서는 뒤에 있는 보충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니소지멘트가 뭐죠? 이탈리아 통일운동이죠. 자, 니소지멘트가 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마치는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했다. 자, 이 마치는 청년 이탈리아당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정치 사회적 억압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개인의 어떤 독립 하기 위해서 뭘 민족국가의 창설을 이제 유지했죠. 자, 이것은 그대도 뭐에 관련된 사례요? 지금 나에 관련된 사례예요. 나에 관련된 사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기읍과 디귿은 뭐와 관련된 거다? 침략적 통합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은은 뭐와 관련된 거다? 네. 부흥적 민족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걸 좀 공부를 해주시면 서양사 강의 내용에 보면 그 민족주의 관련돼서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왔고 그 서양사 강의 내용들이 거의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민족협회 부분에서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하여튼 서양사 강의 부분을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민족주의의 어떤 특징, 분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뒤에 있는 표와 함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문제를 보죠.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이제 18세기 말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건데, 자, 이 위의 주장이 아닌 것은 제가 목이 좀 아프기 때문에 마지막 기념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질문을요. 잠깐만요. 네. 정부란 자연권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권은 실제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보다 훨씬 명료하고 추상적으로 완벽하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실제로는 결함을 지닌다. 정부는 실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 지혜의 발명품이다. 사람들은 정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울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내용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고 어떤 추상적 원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추상적 원리에 입각하여 권리를 토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정부는 국력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적 불안을 치유해야 한다. 식량이나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간의 초상적인 권리를 토론하는 것이 유용한 행위인가? 이런 유품을 어떻게 조달하고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국가를 경영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이며 과거에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 의회의 지도자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동포들이 우리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이웃을 모델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국 헌법의 전례를 추천하기를 바란다. 자, 여기 보면 이 위에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의회가 4개가 있었죠. 하나는 국민의회, 그 다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국민의회하고 국민공회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의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자, 이 의회는 상당히 무능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의회가 어떤 그 간섭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하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간섭을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의회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중에 하나일 텐데, 자, 그것에서 이제 보면 그 전반적인 1789년 그 인권선언서하고 1793년 인권선언서를 중심으로 했고 성격을 먼저 논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예문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좀 적으세요, 이 부분을. 자, 여기 보면 이제 1789년 헌법에 난다. 인권선언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써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93년 인권선언가 있어서 93년 인권. 자, 이건 1789년에 뭐가 되는 거죠? 네. 1889년이잖아. 1791년에 그 헌법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93년 인권선언서는 1753년 헌법의 초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곧바로 1794년 헌법의 초안 내용이 된다는 거, 전문 내용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 시기적으로 달라요. 자, 1789년 인권선언서는 일단 무슨 의회죠? 국민의회죠, 국민의회. 자, 그 다음 1793년은 국민공회죠. 국민공회. 자, 주도층이 다르죠? 자, 1789년은 뭐예요?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자, 이 국민공회 누가 주도했죠? 자, 하층 부르주아. 자, 이들은 뭐예요? 자코뱅이라고 하죠, 자코뱅. 자, 이들이 이제 상중 정도 되는 부르주아인 다음에 하층 부르주아, 자코뱅이고. 자, 이들과 뭐가 결합됐죠? 상케르트, 민중세력들과 이제 결합됐죠? 자, 그 다음에 주권의 이제 이론도 약간 다른데, 자, 이론은 둘 다 루스의 일반 의지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일반 의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여. 자, 여기 보면 이제 국민의회는 뭘 중심으로 보냐면 국민주권서를 봐요. 국민주권서. 자, 국민주권서를 본 다음에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정치와 간접 민주주의 정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지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면 간접에 여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993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권하고 뭐가 개선됐죠? 인민주권. 자, 이들도 직접하고 간접을 동시에 간접하지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요? 직접. 자, 인민주권이라는 것은 투표권 외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사유재산을 보면 자, 사유재산의 개념은 되게 중요시하죠. 자연권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1789년 인권선언 보면 자유 다음에 재산이 나와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사유재산은 이제 국민공회는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다른 가치보다는 뭐예요? 다른 가치보다는 떨어지죠. 그래서 1793년 인권선언에는 인민의 권리, 쭉 자연권이 쭉 얘기하는데 평등, 그 다음에 자유, 안전, 소유권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예, 그래갖고 자연권 중에 제일 낮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념, 지향하는 이념을 보죠. 자, 여기는 뭐예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회국가가 간섭하는 걸 좋아할까 안 할까? 안 해. 본인이 못 먹고 온 사람은 누구 책임이야? 다 개인 책임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죠.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적극적인 국가의 간섭을 강조해요. 그래서 만약 개인이 헐벗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의 불평등 형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직접 나가서 개입을 해갖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당시
그 주도층에 누가 많이 들어가요? 쌍키르트 계층들이 많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거죠. 자, 쌍키르트 계층은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이 사회적으로 양극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양극화 형상들을 국가사회가 적극적으로 와서 개입을 해갖고 분배를 해준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적으셨어요? 네, 쭉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평등이라는 개념도 다른데, 자, 평등한 개념은 뭐냐면 권리의 평등. 아까 아침에 저기 1789년 헌법이나 헌법의 인권선언 1793년의 권리의 평등. 자, 권리의 평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평등이에요. 법적인 평등. 여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정치나 어떤 경제적 평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정치적 평등이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제한 선거 때문에 그렇죠? 예. 만류는 평등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못하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 1793년 헌법은 항의의 평등을 내세요. 자, 항의의 평등은 뭘까요? 경제적 평등을 나가지. 경제적 평등을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을 내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